예, 방문 소개받은 계명대학교 김혜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그 MBC 방송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인재에 가지고 논의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 얘기는 이제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정부나 이런 곳에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 대상으로 기후 위기가 심각하냐 그런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하다 얘기하고, 그리고 대응 활동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에 공짜가 없죠. 그래서 뭔가 행동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야 되는데, 그 비용 얘기는 불편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사회자가 하던데, 저는 오늘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그 비전 다음 세대가 져야 된다. 근데 어른이 되어서 우리가 현 세대죠. 우리가 진 비전 우리가 갚아야지 그걸 다음 세대까지 떠넘기는 것은 그 어른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하고, 제가 이제 2주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기후 변화, 기후 위기의 원인, 그다음에 이것이 자연 생태계 그리고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제가 정치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이 기후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얘기 떠나서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 오늘 토론회에서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도 내가 정치를 선호 이런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협약의 규정에 준해서 그런 얘기가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는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애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새겨서 들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불편하다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 다 떼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못해서 얘기할 필요성도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정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앞쪽이 4월 1일 오늘 할 얘기고, 다음에 2주 후에는 국제사회,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담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좀 보면 미래의 정치학자, 앞으로 미래의 정치 문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논의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로마 시대가 있잖아요. 로마가 한 2000년 유지가 되었고, 로마는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 방식으로서는 전 세계를 제패를 한 거죠. 지중해 안쪽에 다 장악을 했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전쟁이 사라진 겁니다. 그 전쟁이 사라지니까 그 당시는 이제 전쟁이, 로마 시대에는 전쟁이 일자리였죠. 그 계속 나가가지고 전쟁을 해서 거기서 전리품을 얻고 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전쟁이 없어지니까 일반인들로서는 수입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농경지라든가 이런 재산의 근거가 되는 것들은 귀족층들이 다 가지고 가게 되고, 국민층은 가진 게 없게 돼요. 오늘날 말하는 양극화 현상이 이제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로마 쪽의 지도층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실제로 한 게 오늘날 그 대선할 때 기본소득 이런 게 있었잖아요. 로마에서 기본소득을 줬거든요. 기본적으로 먹고 살만한 것을 그 로마 시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게 인류 최초의 그 기본소득이 실시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배만 부른다고 또 만족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돌리려고 하면은 오늘날도 보면 뭐 3S 정책 이런 거 있죠. 스포츠, 그 다음에 스크린, 그 다음에 섹스 이런 얘기가, 섹스라는 건 이제 뭐라 할까요? 유흥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왜 로마 시대에 보면은 이제 금투 막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목욕탕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봐도 그런 것들이 유흥문화로 흘러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가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망하는데 망하고 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길로 걷는가 하면 어차피 로마가 망하든 말든 간에 더 이상 어떤 그 일자리라든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희망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중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물질적 욕망을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욕심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온 게 중세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1980년대에 놀랍게도 미래정치학자들은 이제 산업화가 한계에 부딪히면 그 다음에 인류가 갈 수 있는 곳은 욕망을 줄이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제2의 중세 같은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벌써 얘기를 했더라고. 근데 지금 이제 기후위기 대응이 무엇이냐 얘기하면 결국은 우리가 아나바다 운동하면서 아껴 쓰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껴 쓰고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되는가?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똑같잖아요, 가면 그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상태.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는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제도적 이런 걸 해가지고 노는 자는 빵도 먹지 마라.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물자를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데 고민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일자리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자체가 탄소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지구 환경의 부담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최소한 혹은 적정의 생산만 하고 그것을 고르게 나눠서 사는 사회 이것이 기후위기 대응에 적합한 그 삶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중세가 추구했던 그 길입니다. 그런 얘기를 1980년대부터 벌써 정치학자들 얘기 많이 하고 있더라고. 뭐 그런 얘기를 가지고 밑에 쭉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다음에 이제 대응 활동 이런 걸 듣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보면은 자연적으로 제가 얘기한 이런 방향을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인으로 보면은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후가 변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의 본성입니다. 지구가 한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고 지금부터 30억 년 전에 시아노박테리아 요새 그 낙동강의 볼을 막고 해가지고 바이크로시틴이라고 하는 간암을 일으키는 이 물질이 미국의 음용수 기준으로 보면 한 2,000배, 프랑스의 환경 기준치에 비해서 5배 이상 이게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학교라든가 교육단체에서도 이제 이 영남권에서 오염된 물로 만든 농산물은 사지 말자 하는데 도저히 불명까지 막 이어지고 하는데 바로 그 물질 시아노박테리아 이게 지구상에 나타난 최초의 생명체였습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30억 년 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30억 년 전이 되면 이제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물덩어리 지구였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았습니다. 작은 지구였는데 외계에서 계속해서 한 10억 년 이상이 거쳐가지고 소행성이 와서 계속 들어붙었습니다. 찰떡이 하나 있는데 옆에서 찰떡을 계속 붙여 온 거죠. 그래서 지구가 지금처럼 이렇게 커졌고 그 과정에서는 지구는 물덩어리 지구였기 때문에 당연히 생명체가 살 수 없었습니다. 한 10억 년 정도에 거쳐가지고 지구가 커지는 시기였고 나머지 10억 년은 지구가 냉각되는 시기였고 그래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 20억 년 지나서 지구상에는 시아노박테리아를 하는 원생 생물이 처음으로 바다 깊은 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기상, 기후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30억 년 세월 동안에 기상 요소들, 기온, 습도 이런 것들이 똑같은 상태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기상, 기후 상태가 결정이 되려고 하면 그 기상을 정하는 요소들,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태양으로 햇빛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그 햇빛이 들어왔을 때 하늘에 구름이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것들 얼마나 있었는가, 그다음에 땅에는 습도가 얼마나 있었는가, 그리고 땅에는 또 나무가 얼마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기상 상태가 정해지거든요. 근데 30억 년 동안 똑같은 상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 똑같은 기후를 나타내는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상 지구의 기후를 정의하자면 다양성, 똑같은 것은 한 지역도 없다. 모든 기후는 모든 지역마다 다 다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기후는 변한다. 그러니까 사람도 변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 10년 전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자신의 사고방식을 생각해 보면은 다르죠. 그리고 매일매일 그 사람은 약간이지만 같이 판단이라는 이런 것들이 같이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신체, 이것도 1년이 지나면 다른 물질도 다 전환이 됩니다. 지금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은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먹은 음식물 이런 것들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도 옆에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도 계속 바뀌고 신체의 몸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지금 가족들 중에 이 사람 하는 거는 내가 보는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간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변해가는 겁니다. 기후도 변하는 거죠. 그래서 기후가 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본성이다. 그리고 그러면 기후가 왜 변하는가? 이제 첫 번째로 이 청락급 요인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지구의 회전 축이 그 방향을 이렇게 두 개를 방향을 해놨죠. 지금 이제 그 북극성이 그러니까 자전축이 향하는 방향, 북극 방향 위로 쭉 올라가면은 북극성이 나타나거든요. 북극성은 북두칠성 있을 때 그 국자 방향으로 마지막 점에서 7번 들어가면은 북극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딱 향하는 상태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래서 6월 한 21일이 되면은 북반구를 태양빛이 많이 비추기 때문에 그때 하지 여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2월 21일 동지가 되면 남반구 쪽으로 태양을 빛이 많이 비추기 때문에 그때는 남반구가 여름이 되고 북반구는 겨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세월이 한 2만 3천 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이 자전축 방향이 변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또 시간이 좀 지나면 1만 9천 년 대 2만 3천 년 주기로 운동을 하고 있다 돼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북극 방향이 지금 북극성 방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직녀성을 가리키게 됩니다. 반대쪽으로 방향이 딱 가는 거죠. 그런 상태로 지구가 공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에는 6월 21일이 한겨울이 되고 그 다음에 12월 31일이 한여름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전축 방향이 계속 연속적으로 북극성을 가르쳤다가 직녀성을 가르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계속 계절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런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축 기울기, 우리가 이제 계절이 생기는 이유는 이 자전축이 딱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 태양 빛이 들어오는 게 항상 적도를 가장 많이 비추고 남반구도 북반구도 간에 위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곡선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계절 변화 생기는 이유는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전축이 많이 기울수록 여름과 겨울 사이에 기후차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이 수직으로 서편이 서면 계절차가 줄어드는 거죠. 그 여름과 겨울 차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도 항상 이렇게 23.5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조금 섰다가 기울어졌다, 섰다가 기울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이 효과 때문에 지구의 기후는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구가 태양 주기를 이렇게 볼 때 항상 지금과 같은 공정 궤도를 그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이 주기에 따라 가지고 한 번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가는 다운 궤도를 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구가 받는 태양 곡선이랑은 대단히 작아지는 거죠. 이런 게 생깁니다. 거기다가 또 태양이 곡선에너지를 내는 게 핵융합 에너지거든요. 수소 4개를 융합시켜가지고 헬륨으로 만들고 그때 나오는 에너지를 우주로 방출하고 그 중에 아주 일부를 지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태양 안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게 항상 일정한 양이 아니고 이게 많이 융합이 됐다가 조금 양이 좀 줄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주기가 이제 그래서 핵융합이 적게 일어나면은 에너지 적게 나오겠죠. 그때가 흑점 주기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핵융합이 많이 일어날 때를 백반 주기, 백점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양이 굉장히 이제 온도가 높아지고 이런 시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흑점 주기가 흑점 주기가 활발할 때는 지구 표면 온도가 한 5,500도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백반이 그러니까 태양의 핵융합이 많이 일어날 때는 한 6,500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이에 거의 한 1,500에서 2,000도 정도 온도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구가 받는 복사의 양도 계속 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기가 다 달라요. 이게. 이것들이 이게 결합해가지고 지구에 계속 영향을 미치니까 지구 기후는 똑같지 않고 계속해서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은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상태로 변해갑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여기 보면 화산활동과 붕화 침식 활동 이런 게 있는데 지구에는 그 6개의 판으로 대륙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판이 이동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판게아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대륙들이 많이 떨어져 있죠. 아시아 대륙도 있고 유럽 대륙도 있고 뭐 아프리카 대륙들이 떨어져 있는데 옛날에 이 대륙들이 다 뭉쳐져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판게아 대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뭉쳐지기도 하고 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뭉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떠다닙니다.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 이게 판의 활동이 활발할 때는 지진도 많이 발생하고 화산이 많이 발생합니다. 화산이 발생을 많이 하면은 이때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많아지고 그러면 지구는 온난기가 됩니다. 그러다가 화산활동 이제 판의 이동이 잠잠하는 시기가 또 옵니다. 그러면은 지진도 안 일어나고 화산도 잘 안 일어나요. 근데 또 이 땅에는 많은 암석이 있는데 이 중에 칼슘을 가지고 있는 암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석, 석탄 이런 것들이 있죠. 얘네들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다른 물질들로 바뀌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풍화 침식 활동, 화학적 풍화 침식 활동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학적 풍화 침식 활동을 통해 가지고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화산 활동을 통해서 온실가스가 나오는 것보다 풍화 침식 활동을 통해서 온실가스가 많이 줄어들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지금 이제 온도가 대단히 낮은 시기거든요. 우리는 이제 기후 위기,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온도가 엄청나게 높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30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구 온도가 높은 순서를 쭉 하면은 지금의 지금 우리가 앞에 보이는 온도는 온도가 가장 낮은 하위 15에서 20% 안에 드는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지구 온도는 크게 나누면 온난기와 빙하기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러면 온난기와 빙하기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1년 동안에 지구에 만년설이 존재하면은 빙하기고 만년설이 다 없는 시기를 온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담수, 소금이 없는 물의 97%가 남극과 북극의 빙하로 이루어져 있죠. 지금은 빙하가 굉장히 많아요. 아프리카에 가도 킬리만자로 꼭대기에는 빙하가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 대륙 이런 데도 빙하의 얼음이 만년설로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빙하 시기다. 그래서 빙하 시기 중에서도 온도가 아주 낮을 때가 있고 또 온도가 좀 상대적으로 빙하 시기 중에서 온도가 좀 높은 시기가 있는데 이거를 간빙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이 간빙기인 거죠. 그래서 간빙기는 빙하기 안에서 나눌 때 저온기와 고온기를 나눴을 때 간빙기가 있는 것이고 크게 나누면 온난기와 빙하기 두 개를 나누는데 그때는 지금이 빙하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그 인도하고 인도에 있는 그 높은 산맥 있죠. 거기에 이런 암반들이 칼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암반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 암반들이 풍화 침식 활동을 하면서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굉장히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그게 지금의 저온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온도가 막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지구 온도가 떨어졌다가 막 이렇게 하는 주기는 보면은 한 1000년에 0.1도 정도의 비율로 온도가 변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라고 하는 지금 시기에서 온도 상승 속도는 100년에 1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 주기로 변하는 것은 1000년에 0.1도인데 지금은 100년에 1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 주기적으로 변하는 온도 변화 속도에 비하면 지금은 한 10,000배 정도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갑작스럽게 변하는 경우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인간이 만드는 기후변화 시대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지구 온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온도 속도가 좀 천천히 변하면 그게 이제 적응하기가 쉬운데 이 온도 변화가 지금처럼 이렇게 빨라져 버리면은 식물들이 적응을 못하고 고사를 합니다. 그 식물이 죽으면 그걸 서식지로 동물이 살잖아요. 그 동물들의 서식 공간이 사라지니까 얘네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보면은 1년에 매년 수백만 종의 종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떠십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지구 역사상 과거에 5번의 대멸종기가 있었고 지금이 6번째 대멸종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인간의 영향인 거죠. 모든 게 다 기후변화 때문은 아니고 인간이 그동안 산업혁명 이후로 과다 생산, 과다 소비를 하면서 지구 환경을 굉장히 괴롭혔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연을 계속 빼앗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지구의 인구는 3억 명이 안 됐거든요. 근데 불과 250년 만에 지금 78억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옛날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먹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채식을 통해서 라기보다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계속 육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연을 갖다가 훼손합니다. 그 아마존 같은 경우도 보면은 훼손해가지고 목장을 거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고기에 기름기가 껴야 좋아하죠. 그래서 이게 수출을 위해서 콩을 키우고 곡물을 많이 재배해가지고 또 소에 기름기를 채우기 위한 또 밭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존은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면 모르겠지만 아마존은 지구의 휘파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해가지고 그 지구에 만들어지는 산소의 상당량을 아마존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벌써 한 2년 전부터 아마존은 이제 더 이상 탄소를 갖다가 흡수 제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순 발생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지구는 6번째 대멸종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꾸만 이제 종들이 멸종해 가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얻는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물종 다양성에서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들이 사라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병마와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의약품 이런 것들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술을 잃어가고 있다고 할까요? 사람 사는 데 필요한 그런 시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대기 중에 이산탄소 증가 이것만 지구 온도를 높이고 기후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토지 피복 변화, 자연을 훼손해서 농경지를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그렇게 하죠. 이런 과정들도 온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목축지를 만들면 이 소 같은 경우에 보면 트림을 하죠. 그래서 메탄이 나오고 배설물 이런 데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소고기 1kg을 얻기 위해서는 곡물 10kg을 먹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고기를 후심해야 된다고 한다면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지가 고기를 만드는 효율이 제일 좋거든요. 한 30% 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소고기 이런 걸 먹으려고 하면은 자연의 훼손을 굉장히 많이 시켜야 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식을 좀 권리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니 해도 그죠 화석연료 사용이죠. 그리고
산업 과정을 통해 가지고 프리온 같은 프리온 분자 한 개당 지구 온난화 효과를 비교하면은 26,000개 이산화탄소 한 개에 이제 프리온가스는 뭔지 아시죠? 스프레이할 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정제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 반도체 있잖아요. 이런 데서 세정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 그 주택에서 단열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열재를 많이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때 단열재가 물론 단열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석도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플라스틱을 뻥튀기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불화수소, 프리온가스를 넣었을 때가 가장 좋은 단열재가 됩니다. 그거는 단열재를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프리온가스를 대기 중에 많이 배출하는데 프리온가스 하나가 가져오는 지구 온난화 효과는 이산화탄소 26,000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 프리온가스 뭐 이런 해가지고 대표적인 것만 한 6가지가 있고 다 합치면 한 수백 가지 이상이 이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경북대학교 교수님인데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인데 이 중국에서 프리온가스를 국제사회를 속이고 굉장히 많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위성자를 이용해가지고 밝혀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교수님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온실기체마다 이 적외선을 갖다 이렇게 방출을 하는데 그때 특정 파장대의 빛을 이렇게 방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성에서 감지를 하게 되면은 어떤 지역에서 온실가스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감지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아주 현장 조사처럼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위성 데이터를 분석만 해봐도 대략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태에 미치는 영향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은 이제 국제사회가 앞으로 지구 온난화를 갖다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물론 많이 허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해도 되고, 그다음에 온실기체, 지구 온도 상승을 아주 낮게 유지하려고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많이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검색이 2100년까지 한 2도 이상 올라가게 하지 말자. 이렇게 2015 파리협정에서 약속을 했었는데 근데 2도까지 올라가면은 보다시피 이렇게 이런 피해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멸종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 이후에 금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올라가는 건 너무 심각하니까 더 노력해서 1.5도까지만 되도록 한 0.5도 온도 상승폭을 더 줄이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적도에 살고 있는 식물에서 씨앗이 만들어지면 이 씨앗이 바람에 날려서 더 북쪽으로 오던가 아니면 새나 뭐 멧돼지 이런 동물들이 씨앗을 먹고 좀 더 북쪽에 가서 이 변을 볼 수 있겠죠. 우연의 일치로. 그러면 그 북쪽에 와서 씨앗이 트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저희도에 있는 그 식물군들은 멸종을 하게 되고 대신 이제 북쪽에서 다시 새로운 군락지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식물들이 점점 더 고위도 쪽으로 이동해 가는 것을 식물천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식물이 그렇게 빠르게 북쪽으로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식물들이 멸종을 하지 않고 저위도에 있던 식물들이 고위도로 계속 씨앗을 퍼뜨리면서 올라가려고 하면 금세기 말까지 온도 상승 속도를 2도 이내로 낮춰줘야만이 가능하다. 그보다 더 높아져 버리면 식물들이 북쪽으로 올라오기 전에 벌써 식물들은 적정한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적정 온도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식물이 멸종하게 되고 식물이 멸종하게 되면 그것은 식물을 근거지로 하는 동물의 멸종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온도 상승이 지금 아까 2도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면 이거는 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온도가 우리는 목표는 그래도 온실기체 전 세계가 많이 줄여가지고 뭐 2050 탄소 중립하고 이렇게 해서 가서 목표를 달성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지구 온도는 매우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한 5년 안에 우리가 검색의 말까지 목표로 했던 온도 상승폭을 이미 뛰어넘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기후변화 온도 상승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고무줄을 당겼다가 놓으면 이제 자리가 돌아가죠. 근데 고무줄 너무 많이 당기면 이제 툭 끊어지면은 다시 복원이 안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걸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걷잡을 수 없는 온도 상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로 보는가 하면은 3도라고 봐요. 근데 그 3도가 언제 그러면 나타나겠는가? 불행하게도 지금처럼 가면은 2050년 정도가 되면은 티핑 포인트에 도달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대표적인 예로 하면은 남극 지방에 가면은 지금은 남극의 가장자리 쪽에 얼음이 많이 녹고 있고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데 저쪽에 가면은 그 거대한 이제 본진이 있잖아요. 본진 이게 3도가 넘어가면은 녹게 됩니다. 거기가 녹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해수위가 바다 수면이 최소 25m 올라간다고 합니다. 25m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중에 해발보다 대구가 아마 35m 정도 될 겁니다. 평균하면은. 그러니까 거의 모든 땅들이 바다에 잡히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아마존 열대우림 얘기가 있는데 아마존이라든가 열대우림 지역의 식물들이 다 고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사바나 기후가 됩니다. 사바나 기후라고 하는 것은 저 사막지대에 가면은 가무니까 감목들만 조금 있는 이런 땅들이 있죠. 아프리카 그런 정도 땅으로 변모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동토에 있는 땅 속에 있는 메탄, 얼음 이런 것들이 다 녹아가지고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해수 온도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바다의 생물들이 상당 부분 이제 멸종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뭐 하여튼 듣다 보면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지구 상황에 현재의 지구 생태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그런 상태로 갑니다. 그 이제 지금으로 가면은 2050년 되면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다는 얘기가 책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호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후변화 문제가 다음 세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 50대, 60대 정도 되는 사람들도 요즘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지옥 같은 세상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파리 협정에 해가지고 우리가 온실가스를 많이 줄이니까 그러면 온도 상승 속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불행하게도 1990년부터 작년까지 IPCC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6번의 기후변화 보고서를 냈는데 이때 실제 온도가 상승하는 그 영향을 들여다보면 온실기체 배출 최악 시나리오에 준하는 정도로 온도가 실제로 증가를 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적게 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 중에 실제 온실가스 증가 속도는 과거보다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높아졌다는 이런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화석연료를 적게 뗐지만 이미 자연이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고 자연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탄소를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하나의 시그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보면은 이런 게 많이 들어보셨죠. 한라산이라든가 지리산에 올라가면 고산지대에 사는 구상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고사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도 영실 관광 이렇게 해보면 이 구상나무가 죽어가지고 많이 멀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작년 6월 말부터 7월 중순 이때 걸쳐가지고 캐나다 밴쿠버 위에 가면 리턴시라고 하는데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지역들은 한여름에 이 최고 온도가 20도를 잘 넘지 않는 이런 지역인데 그 지역의 온도가 거의 49도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5일 사이에 사람들이 720명이 폭염으로 죽은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때 바닷가에 가보니까 생물종들이 10억 마리 이상이 이렇게 폐사되어 있더라.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조개들이 마치 삶아놓은 것 같은 모습으로 죽어 있더라. 그 사진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지구 온도 상승이 생태계에 이런 멸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이제 아마존 유역입니다. 아마존에 비가 오지 않아서 이 습지에 물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살고 있던 악어들이 좀 더 낮은 지대에는 물이 좀 남아 있겠죠. 그래서 물이 있는 쪽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보면 그 미꾸라지 같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존 유역 이게 왜 이게 비가 오지 않느냐 하면은 그 공기 중에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는 온도가 높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존재할 수 있고 온도가 낮아지면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증기량이 기하한 수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비로 내릴 수 있는 물은 그 근처에 정말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전부 바닷가 근처 지역만 비가 오는 것이고 바닷가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관계를 하지 않으면 다 산업으로 변하는 이런 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의 경우에 비가 많이 온 것은 아마존에 숲이 많아서 그 숲이 물을 증발시키고 그 증발된 물이 또 비로 내리고 또 비로 내리고 나면 다시 이 수목이 뽀뽀뽀 올리고 그래서 이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됐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마존 유역에 있는 나무를 너무 많이 베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980년대에 아마존 유량하고 지금 유량을 비교해 보면은 유량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비가 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2050년 정도 되면은 아마존 유역이 사바나 그대로 완전히 변할 것이다라는 아주 암담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여름철에 과거에는 뭐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하루에 태풍이 아니라 그냥 장마 시기에 비가 500mm, 600mm 막 오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에 염분이 너무 낮아져요. 빗물 때문에 바닷물에 염분이 낮아져 가지고 양식을 하고 있는 전복이라든가 조개류가 폐사를 하는 그게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6월, 7월 이렇게 되면 태풍이 올라오는데 그 태풍들은 우리나라로 안 오고 대부분 다 중국으로 갑니다. 그 중국에 비를 내리면 중국에서 강물에 유출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려면 서해안 쪽에 아주 넓은 영역에 있어가지고 저염분이 나타나고 그 저염분 때문에 서해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이런 것들이 수상강을 통해 가지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뭄과 산불 이거는 시베리아의 사하공화국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기도 50도가 넘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한 1월, 2월 이때가 되면 우리나라보다 온도가 더 높아져요. 그리고 비가 오지 않거든요. 가물어. 여기서 산불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과거에 농토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불이 나면은 땅의 온도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땅 속에서 메탄 얼음 덩어리가 녹아가지고 거기서 천연가스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불이 났는데 밑에서 천연가스를 막 공급시켜 주니까 산불이 크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거의 매년 이런 불이 내고 있는데 이게 위성에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난 산불이 저 북극권까지 완전히 다 덮고 정도로 산불이 크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영덕, 울진 그 산불 사진인데요. 이게 참 우연히 이것도 이제 강화였죠, 그죠? 이게 불을 누가 질러가지고 그때 길 가던 사람이 방송국에 아니라 소방서에 전화를 합니다. 여기 이제 불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한 20분이 안 돼서 소방차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미 불은 저 산등성까지 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런가 하면은 이번 겨울에 가뭄이 1973년 이래 가장 심각한 가뭄이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대구 영남 지역 이쪽 지역에 내린 강수량이 6mm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무강수일은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바싹 말라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불이 들어가니까 그냥 너무 빨리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소방차가 왔지만 무용지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헬기가 떠야 되는데 헬기가 물 가져와서 뿌리면은 그거 뭐 조족지혈이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영덕에 난 이 산불이 꺼진 거는 사람이 끈 게 아니고
3월 13일에 비가 와가지고 꺼진 거고, 또 동해안 쪽에 산불 난 거는 다 태워가지고 더 이상 태울 게 없어가지고 산불이 꺼지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나무도 많이 죽었을 테고, 죄 없는 야생동물들도 많이 죽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이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작년에 여름철이 좀 선선했죠. 살기도 편했고, 여름철에 하늘이 마치 가을 하늘처럼 굉장히 맑고, 그리고 대기 미세먼지도 없고 그냥 살기가 좋았었습니다. 근데 서유럽에서는 기상 관청 역사상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홍수. 그래서 이 서유럽이 완전히 이제 물에 잠겨가지고 사람도 많이 죽고 재산 피해도 컸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를 포함한 세계 유수의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후변화 얘기를 하면은, 기후변화의 원인은 이산화탄소잖아요. 그 이산화탄소 왜 왔냐?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 미국 이런 데서 석탄을 너무 많이 떼어서 그것이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후변화를 가져온 원인 제공자는 선진국인데,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은 사회 인프라가 안 돼 있는 인도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많이 들어보죠. 투발루, 또 선지방 이런 것도 국토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나라에서는 여름철에 폭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뭐 연간 한 수만 명씩 죽는 게 거의 연례행사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 문제는 굉장히 불공평하다.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선진국에서 비가 많이 내려도 댐 관리, 홍수 조절 기능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시에 비가 내려도 우수가 잘 빠져나갈 수 있게 돼 있고, 주택도 튼튼하게 돼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보 기술도 발달돼 있기 때문에 대피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기후 위기에서 오는 자연재해의 피해자는 개도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미 그 수준을 넘었다. 이제 기후 위기의 피해를는 이제 그 개도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선진국의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전에 얘기했던 북미 서구 지구, 우리 지구를 보면 북이 55도가 넘어요. 그 리턴시가. 그래서 거기는 6월, 7월 달에 일 최고 온도의 평균 온도가 16.4도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48.6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에어컨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시에서 긴급하게 사람들을 체육관에 대피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전 세계 어떤 과학자도 이 시기에 이만큼 고緯도에서 이런 고온이 나타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IPC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세기 말까지 이산화탄소를 얼마 배출하면 온도 몇 도로 올라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이런 사건이 터질 때는 아니고 어째 이런 일이 계속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후학자들이 지금의 기후 변화를 도대체 제대로 알고나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한탄식을 전 세계 유명한 과학자들이 내뱉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옆에 옛날에는 여기 사람들이 살고 있고 농사를 짓듯 살던 곳이거든요. 아프리카는. 근데 이 지역이 사바나 기후가 되면서 사람들이 다 떠난 사막으로 변해 있는 이 지역 굉장히 유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018년도 폭염 굉장히 심각했죠. 이날 보면은 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폭염 경보, 전국이 35도가 넘어가는, 그리고 그 수도권에도 온도가 41도가 넘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가 201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이제 올 여름 전망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일본 기상협회에서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 상층에 여름 날씨를 결정하는 그 편서풍 파동, 고등학교 책에 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 패턴이 2018년하고 매우 유사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거의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전망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어쩌면 2018년에 재판이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필리핀에서 2013년도에 슈퍼 태풍 하이안이라는 게 터졌습니다. 이때 바람의 풍속이 얼마 있는가 하면은 시속 350km. 그 KTX가 잘하면 300km 넘고 이제 보통 한 270km 뭐 이렇게 이제 다니는데 그거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안이 왔을 때 위성 관측 데이터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측소가 바로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350km라고 하는 것은 미국 기상청에서 다른 위성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이 바람으로 인한 피해 정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정해 보니까 시속 350km 정도 됐다고 추정하는 데이터고 실제 관측 데이터는 하나도 없는 기상 관측소 자체를 다 날려버린 이런 슈퍼 태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죽었죠. 이게 공동묘시입니다. 얘가 이제 자기 부모님 이제 죽은 데 와서 눈물 흘리는 이런 상황이죠. 이거는 2018년도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을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때 하기비스가 일주일만 더 빨리 만들어졌다면 경로는 분명히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태풍 찬투라는 게 올라와가지고 그 상하이 앞바다에 머물렀거든요. 3일을 갖다 머물다가 일본으로 가버렸는데 그 못 올라온 게 그때 딱 시간을 맞춰가지고 저쪽에 바레만 이쪽으로 찬 공기가 딱 내려와가지고 태풍 진로를 갖다 막아줬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호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행히 피해를 안 봤는데 제주도에서는 한라산 산지 이런 데는 비가 하루 사이에 1000mm가 넘게 왔습니다. 대구에 1년 강수량이 980mm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제주 시내에도 뭐 600mm, 700mm 온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2015년 이후가 되면은 언제 우리나라에 슈퍼 태풍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도 장마철보다는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9월 정도가 되면 태풍이 강하게 막 올라오면서 비가 무지무지 많이 내립니다. 근데 태풍은 원래 여름 태풍은 약해요. 작고 그리고 가을 태풍이 강한 놈이 옵니다. 왜냐하면 해수 온도는 9월 23일 정도 됐을 때 이거 열대 해역에 해수 온도가 제일 높거든요. 왜냐하면 9월 21일 되면 추운이잖아요. 추운이 된다는 얘기는 해양 고도가 적도상에 가가지고 적도를 갖다 가장 많이 내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9월 21일가 되면 이제 찬바람이 부니까 이제는 뭐 선선해졌는데 생각할지 모르지만 태풍이 만들어지는 그 해역은 가장 더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바닷물은 빨리 안 식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까지 해수 온도가 높은 상태고 그 다음에 태풍이 만들어지는 해역은 1년 중에 해수 온도가 가장 높은 시기고 그래서 가을 태풍은 슈퍼 태풍이에요. 그 슈퍼 태풍은 전부 가을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비가 내리는 거죠. 근데 비가 여름철 장마에 내리는 비는 좀 썰모가 있는데 가을에 이렇게 내리는 비는 아무 썰모가 없죠. 곡식이 연거려고 하면은 햇빛이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기에 비가 많이 오면은 햇빛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과일이 연거지가 않고 곡물은 연거지가 않고 과일은 햇빛을 못 보다니까 당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불면 여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열매가 안 열렸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웬만한 바람에 견디죠. 근데 가을이 되면 이 곡물이 무거워지잖아요. 그 상태는 바람이 불면 쉽게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곡물이 쓰러져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발화가 되버리잖아요. 그럼 그거는 못 먹게 됩니다. 과수도 마찬가지고 과수도 좀 빨리 오면 열매가 작을 때니까 여름철에는 태풍이 와도 버티는데 가을이 되면 이미 다 커졌잖아요. 이거는 바람에 대단히 약하죠. 그리고 떨어지면 이제 못 쓰는 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그리고 이제 피해를 보더라도 빨리 피해를 보면 좀 덜 아까운데 농민들 입장에서 농사 실컷 다 지어놨는데 이게 태풍이 와가지고 쓸어가 버리면 더욱이나 아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고맙지 않은 가을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파 이게 이제 그 2019에서 20년 사이에 텍사스 한파라는 겁니다. 텍사스 지역은 위도 한 20도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이거는 여름철에 가면은 영상 4, 50도가 보통 올라가는 지역이고 한겨울에도 온도가 우리나라
9월 한 중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 곳에서 영하 18도가 내려가요. 우리나라 2020년에 1월 달에 영하 18.2도가 돼가지고 36년 만에 추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추위가 텍사스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집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줄을 서가지고 물도 갖고 먹을거리를 얻으려고 줄 서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날이 추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기를 쓰니까 집에 전기료가 1,000만 원 이상 나왔다는 게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죠. 왜냐면 텍사스는 우리나라 치면 경상도입니다. 저기는 뭐 무조건 공화당 찍어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민영화가 많이 돼. 그 전기도 좀 민영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가중치가 많이 붙어가지고 1,000만 원 이상 전기세가 나오는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텍사스는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고 다른 지역에도 전기, 수도 이런 게 민영화가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여름에 더운데 전기 없으면 쪄 죽죠. 그 다음에 물이 안 나오면은 더 심각해지잖아. 그래서 미국에서는 폭염 대응이 보면은 기상청에서 지금 이제 나타날 폭염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서 그 수준을 통보해 줍니다. 우리나라 중앙부겠죠. 통보를 해주면 거기서 그 등급을 보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지역에다가 대응 조치. 그래서 이 보론티아들 동원도 하고 막 들어가는데 그 중에 맨 먼저 내리는 경우가 민영 회사에다 보고 전기, 수도 끊었던 거 빨리 복원시켜줘라. 그렇게 합니다. 이게 민영 회사들은 알짜 없거든요. 이게 전기세 못 내면 바로 끊어버리고 수도물 요금 못 내면 수도 다 끊어버리거든요. 그 상태에서 폭염 오면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하기 때문에 맨 먼저 내리는 게 민영회사고 이제 행정명령 내리는 그게 맨 먼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보면 그 지구환경 위기가 지구환경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해 가지고 문해에서 이 보고서를 작년에 낸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기후변화, 그다음에 생물 멸종, 그다음에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이 많이 진척되고 있고 그 결과로 매년 이것이 원인돼서 죽는 사람이 한 9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3년 동안 죽은 사람이 전 세계 다 합해도 한 100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매년 우리는 이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한 900만 명 가까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이 이렇게 많이 죽죠. 그래서 지금이 6번째 대멸종 시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가면은 또 기후변화로 수질 오염, 가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많은 희생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 때문에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고 그 결과로 한 1,000만 명 이상이 추가로 아사히 죽을 것이다 라는 게 세계식량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식량 부족으로 지금 올해만 해도 1,000만 명이 넘게 이렇게 죽는다 하는데 코로나가 3년 만에 50만 명 죽는데 이게 뭔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지금도 식량 문제가 가뭄 때문에 미국의 아까 북미 대륙에 작년에 폭염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밀 생산이 굉장히 적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도 풍작이 오고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곡물 가격 지수가 150을 넘었습니다. 평년에 비해서 한 50% 정도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계속 또 가뭄 현상이 전 세계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타종에 지장이 오고 그 다음에 다른 대륙에서도 러시아라든가 벨라루스 이런 곳에서 비료를 사가야 되는데 이 비료를 못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흉작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아사자가 1,000만 명 넘게 나올 것 같다고 전망이 나오고 그래서 올 연말이 되면은 식량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물량을 과연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기름값이 많이 비싼데 기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기름은 사우디하고 이렇게 조금 협상을 좀 하면 좀 정산을 만들 수 있고 어젠가 미국에서 비축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를 역대 최대 규모로 내겠다고 얘기하니까
국제시장에서는 석유값이 막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어보면 되는데 식량은 한번 흥작에 오면 최소 1년은 견뎌야 회복될 여지가 있거든요. 되돌릴 수 없는 게 식량 문제고, 가격 폭등은 식량 이거는 이제 이 물건 확보에 들어가면은 종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은 47%뭐 이렇게 되죠. 근데 에너지 공급 기준으로 하면 2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구 5천만 이상 되는 나라에서 식량 자급률이 50%가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일본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이렇게 간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진단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농민부가 대농을 육성하려고 계속 정책을 펴잖아요. 그래서 소농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그게 뭐 보종도 줘야 되고 뭐도 주고 하는 게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민들은 많이 농촌을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농토가 남으면 몇몇의 농민들이 그 땅을 갖다가 이제 대량으로 농사를 지음으로써 이 이익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농민도 계속 써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민부의 정책은 농민을 갖다가 줄이는 정책을 써왔다. 그 결과가 오늘날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은 단순히 이 싼 한가마가 캘리포니아산 쌀은 뭐 5만 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농산물은 풍작이 되면 가격이 안정이 되지만 이게 풍작이 되면 이거는 뭐 천정부시로 솟아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매년 어딘가에는 굉장히 이게 풍작이 납니다. 지금 커피값도 많이 올랐죠. 작년 7월달에 브라질에 한파가 덮쳐가지고 커피나무가 30% 이상 떨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 브라질 전 세계 커피의 3분의 1을 공급합니다. 근데 커피값이 올랐고, 그러면 다시 커피를 생산하려면 커피나무를 작은 걸 심어가지고 키워야 커피가 열리니까 잘해도 원상복귀 되려면 몇 년은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얘기인데, 말 그대로 지속 불가능한 생산, 너무 많이 생산하고 너무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고 지구가 오염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가 왜 왔느냐? 에너지 가격 책정에서 시장 실패가 발생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왜 화석연료를 많이 떼었는가 하면 화석연료 가격이 너무 쌌다 그 말입니다. 말대로 얘기하면. 그 정책이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화석연료를 안 떼게 만들어야 되고 안 떼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화석연료를 비싼 데서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세금을 물리자는 거죠. 화석연료를 떼면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되니까 거기에다가 탄소세를 왕창 물리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를 떼면은 미세먼지도 만들어지고 질소산화하고 방사가스 대고용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환경세를 왕창 물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재생에너지 가격보다 화석연료 가격이 더 비싸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태양광 풍력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가 그러면 전기가 오르잖아요. 얘기하죠. 그게 바로 시장 실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전기 만든 게 석탄 발전소로 만든 것보다 더 싸져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사우디라든가 호주 이런 데는 가면은 태양광 전기값이 굉장히 쌉니다. 1kW당 15원 정도의 전기 계약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S&P 가격이 평상시에 석탄 석유가 쌀 때 한 S&P 가격이 60원, 즉 한전에서 사주는 전기값 60원 정도 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건 때문에 전기 가격이 200원이 넘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60원이라 해도 지금 사우디라든가 호주 이런 나라 땅이 넓고 태양광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나라 15원이니까 화석연료로 만든 것보다 4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네브라스카 이런 데 가면은 대규모로 만들기 때문에 전기값이 굉장히 쌉니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나라가 원전, 석탄 이런 걸 해가지고 전기를 굉장히 싸게 만들어가지고 산업재 공급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산업 활동하는 데는 에너지 가격이 싸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였는데 이게 이제 기후위기 대응 체제로 넘어가면은 우리나라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싼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생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산업 활동을 하려면 이제 높은 에너지 가격이 큰 장애물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나라 산업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다른 나라 재생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고 싸게 만들어지는 나라로 탈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적어도 앞으로 한 3, 4년 안에 우리가 목격하게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재생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을 너무 게을렸기 때문에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의 큰 부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뭄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계속 나오죠. 이 보면 이거는 아몬드 나무인데 가뭄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대량으로 죽은 그런 사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세계 기상기구에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이 제목 자체가 극한 기상현상은 이제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 일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극한 기상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30년 이상에 걸쳐서 한 번 나타난 말똥말똥한 현상, 이게 이제 극한 이상인데 이것들이 이제는 매년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이제 놀랍지도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온도 자체도 보면은 지난 7년, 최근 7년이 기상 발전 역사가 150년 되는데, 그러니까 병수를 150년 중에 가장 더웠던 해 베스트 7이 최근 7년이라는 겁니다. 이만큼 지구 온도는 매우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 사건이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린란드 빙상 정점에 비가 내린 사건입니다. 그린란드라고 하면 북극권이냐, 북극권이고 그 빙상 정점이 해발고도 얼마냐면 3,400m 정도 됩니다. 그 우리나라 백두산이 2,700m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1,000m 더 얹어야 돼요. 그 백두산 위에다 밥상 하나 더 얹어야 되는 그 높은 곳에서 눈이 아니고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류가 처음 나타나는 거죠.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놀라운 사건이 계속 얘기했던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리턴시에서 온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사건,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서유럽의 역사상 다양한 심한 홍수피해가 발생하고, 이게 전 세계 3대 기후 위기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게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우리 눈앞에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 피통법부터 산 정상까지, 이 바다에도 마린 히트웨이브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마린 히트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평년 그 당시에 이제 평균적으로 나타나던 온도보다 2 내지 3도 해수 온도가 확 올라가가지고 그게 보름 이상 유지가 될 때 이걸 갖서 마린 히트웨이브, 해양 열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해양 열파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곳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근처입니다. 남해, 동해, 서해. 그래서 작년 7월, 8월 때 여름철에 우리나라 동해 수온이 열대 지역보다 높았거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굉장히 강한 태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 히트웨이브가 나타나면 그 인근에 그 안에 포함되던 해양 생물계는 완전히 멸종을 해버립니다. 그 해양 생물은 온도 1, 2도 변화가 되면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열대 지역에 가면은 바다 속은 연교차, 1년 중에 가장 온도가 높을 때와 낮을 때 그 차이도 1도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상에서 온도가 이렇게 크게 변하지 바다 속은 안 변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양 생물들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렇게 온도를 갑자기 높이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다 깊은곳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산 정상, 그린란드 그 정상까지 전 세계 생태계와 지역 사회가 항폐화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이 호수라든가 그다음에 강 이런 곳에서 꼭 우리 낙동강 같은 경우는 꼴을 건설한 게 큰 원인이 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식수원이 이 댐의 한 62% 정도가 여름철이 되면은 마이크로시스템 내 오염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돗물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생수를 공급하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미국의 생수값은 수배로 폭등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에 노출된 야생생물 혹은 이 지역에 살면 이 마이크로시스템이 바람이 불면 이 미세먼지로 노출이 됩니다. 이 코로 들어가는 거죠. 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비알코올성 간암 환자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경북대학교 농대 나와가지고 오클라호마 박사학위를 하고 지금 부경대학교 교수는 이성준이라는 교수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MBC라는 데서 보도하고 있는 낙동강의 마이클 시스틴 오염 문제를 그 교수가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건데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이 그거예요. 4대강 오 완성과 오 완성에 있어서 나타난 조류 원성과 그 다음에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의 간암과의 관련성 연구 이게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거기 보면은 2012년에 오가 완공이 됐고 2013년부터 확연하게 우리가 말하는 녹조, 이 사실 남조류, 남세균에 의한 이게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낙동강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많이 떨어지는 사람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간암, 비알코올성, 술을 먹어서 생긴 게 아니라 알코올과 관계없이 간암이 많이 발생하더라 하는 게 그분의 박사님 논문입니다. 이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세계적 문제가 된 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발리에 보면은 보스와나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2019년에 갑자기 야생 코끼리가 수백 마리가 죽어요. 그리고 독수리가 죽어.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해가지고 구금을 해보니까 이게 물이 마이클 시스템에 오염이 돼 있고 그 물을 코끼리가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마다 코끼리가 간 질환을 죽은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작년도 3월 29일 날 나온 사이언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술지인데 제목이 뭔가 하면은 진정한 최고 포식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얘가 청어를 물고 있죠. 이 청어가 바다에 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물이 강물이 오염돼서 마이클 시스템에 오염되면 이 물이 결국 우리나라 치면 다리포 이런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마이클 시스템에 오염이 돼요. 이거를 독수리가 먹으면 독수리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지금 지구상의 최고의 포식자는 얘가 아니고 지구가 생기고 난 다음에 최초로 나타났던 시오노박테리아 얘가 최고 포식자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수성구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낙동강물을 안 먹고 저쪽 옥문댐 자랑하는데 옥문댐도 그렇게 안전한 시기가 머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이제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온대 가까이 다가오고 우리 주변에 이미 문턱을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199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서 그 결과로 2015년에 파리에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여서 기후위기 문제로부터 인간으로 살아보자 하는 대책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많이 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같이 좀 고민해봤으면